$3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4천만 원 정도 돼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100배가 넘게 올랐다. 100배가 넘게 올랐고 토지 비율은 예전에는 3대 7 정도로 토지 비율이 건축비가 훨씬 더 높았지만 지금은 반대로 현재 7대 3 정도로 토지 비율이 왕창 비중을 많이 차지하더라. 그럼 건축비가 지금 평당 뭐 6, 700도 있지만 1,500만 원까지 가는 이런 마당에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비율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땅값이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를 좌우하는 거는 건축비가 아니라 사실은 토지 가격이죠. 그죠? 물론 이제 강남에 짓는 것과 지방에 짓는 것과 건축비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고급화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죠? 인건비도 약간 차이가 나고.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양가는 뭐 심지어 10배까지도 차이가 나죠. 그건 왜 그러냐? 토지가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 가격은 강남에 있는 것과 지방의 소도시에 있는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구입해서 하려니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 쪽에 있는 토지는 우리나라 어떤 그 인구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계속적인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인구 밀도 사실상 세계 1위, 대한민국. 사실상 세계 1위. 그리고 그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의 절반이 조그만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 다 몰려 살고 있고 또 그 중에 절반이 서울에 살고 있다. 서울의 땅값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남아있는 땅이 아예 없죠. 남아있는 땅이.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주택이든, 나대지는 아예 없으니까 서울에. 단독주택이 됐던, 아니면 통매로 이제 다세대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하던. 왜냐하면 통매로 구입한다는 얘기는 단독주택 여러분이 구입할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이 됩니다. 전세를 안고 사는 형태로가 되면. 예. 단독주택은 건물값이 없어도 매매가 자체는 낮지만 전세가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고, 자기 금액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그런 신축 통매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것도 안 되는 돈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분이 많은 오래된 연립주택 같은 거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물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재건축이 됐을 때 넓은 이제 그 빌라를 하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분양가가 100배 이상 상승했던 게 이제 이쪽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결론을 이제 몇 가지 뽑아낸 게 있는데, 방금 그런 것들, 땅이 확실히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 구조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거는 서울이 당연히 1순위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뭐 정책적 조언이 될 수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것들을 이제 풀어갖고 집을 공급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서울 쪽에는 더 이상 땅이 없고, 그 다음에 1기 신도시를 통해서 서울 근처에 있는 것들도 다 개발을 했고, 그러면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색깔이 보이려나? 여기가 이제 다 그린벨트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죠? 그린벨트고,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들 25% 됩니다. 4분의 1이 그린벨트예요. 우린 도심만 살아서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고요. 예, 그린벨트를 안 풀고 이제 신도시를 짓다 보니까 서울 외곽 쪽에 이런 데다가 이제 지은 것들이잖아요. 신도시들을. 그죠? 이렇게 짓다 보니 가까운 쪽에 이제 없는 거예요. 다 지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신도시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판교 같은 것도 있지만 뭐 동탄이니 뭐니 뭐 양준이 뭐니 이런 것들 다 멀리 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3기 신도시 지으려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런 데까지 가야 되죠. 이런 데까지. 이게 서울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일단 반대는 했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그린벨트가 뭐 지금 현재 그 서울시장의 임기가 바뀌지 않는 그 정책을 고수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같은 것들을 풀어서 우리 뭐 그 전에 보금자리 주택도 이명박 정부 때 했었고 해봤지만, 그린벨트는 이제 땅값이 싸니까 일단 분양가를 좀 낮춰서 할 수는 있어요. 시세보다. 근데 분양가가 낮춰졌어. 그러면 일반 시세는 보통 뭐 3천이라고 해보죠. 너무 센가?
2000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얘는 한 70%에서 한 1400 정도로 했어요. 그러면 이 시세가 1400 정도로 맞춰지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얘가 2000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가요? 분양가가 2000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로또 분양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거꾸로 되려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안 생기게 되고 시세가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려면은 이 시세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주택이죠. 기존에 있는 주택과 신규로 분양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지금 물량이 더 많아요? 네? 기존 주택이 당연히 많죠. 그죠? 이거 끽해봐야 몇만 세대고 이거는 수십만 세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량이 딸리는 이 분양가 공급해봤자 큰 놈한테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상권도 그렇죠. 상권도. 큰 상권이 있고 작은 상권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큰 상권 가고 싶어 당연히. 그럼 이쪽 상권이 죽죠? 그래서 이쪽 상권도 다 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논리로 이거 당연히 분양가 해가지고 좀 시세를 좀 끌어내리려고 하게 되면은 기존 주택보다 더 큰 어쩐 초대형 매머드급 무슨 시티를 만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여기에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판교도 그랬고요. 판교 같은 경우도 3만 세대, 2만 9천 세대입니다. 2만 9천 세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강남의 집값을 좀 분산시킬 수 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그린벨트에다가 분양을 망창 하더라도요, 또 의미 없는 짓이 됩니다. 물론 해봐야 알죠. 근데 해보면은 그래도 수요가 좀 분산되니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만 또 로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지어봤자. 이건 아예 의미도 없고 이런 건 아예 의미도 없고 삼기신도시만 저기 졌다 갔다 부으면은 딜레마인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뭔가를 지어야 되긴 합니다. 저기를 지금 물론 미래 세대한테 주는 거 중요한데 당장 지금 우리 죽겠는데 그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건 그린벨트를 만약에 푼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분양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그린벨트라는 게 굉장히 공공적 성격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택으로, 이거 땅일 때는 이거를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가 주택으로 바꾸면서 이 사익적 성격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지, 사실. 그죠? 주택일 때도 당연히 공공적 성격을 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공적 성격을 띄면 여기다가 영구임대주택 같은 거를 사실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집값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값이라는 것은 무슨 호재가 나타나거나 악재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죠? 바로 반응을 해요. 근데 전월세는 어떨까요? 전월세가 악재에 반응해요? 악재가 나면 여러분들 전세 안 살 거예요? 호재가 나타나면 막 1억씩 더 주고 들어가 살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네, 전세는 그냥 굉장히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거죠. 그냥 물량 많으면 떨어지고 물량 모자르면 올라가고 그죠? 그럼 임대주택 많이 만들게 되면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죠.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지금? 네.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갭 투자자들 다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투자 관점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공공임대를 계속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네. 공공임대를 조금 재원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활용하려면 토지 보상비만 해도 엄청나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그린벨트 같은 거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확보하면서 임대주택 같은 거를 좀 당장 힘들더라도 계속 확보해내게 되면 아주 장기적 측면에서는 집값의 안정화를 이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단기적으로 잡아보겠다고 또 분양하고 이러면은요, 의미 없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만 밖에 안 잡혀요. 그럼 결국은 누군가의 또 부자들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나 뭐 채권 입찰제 이런 거가 뭔지 들어는 보셨죠? 뭔지 개념은 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뭐 분양가 상한제 정도는 알잖아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도 분양가 상한제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분양가 상한 제한 건 거죠. 분양가를 제한한 건 겁니다. 예. 왜냐하면 높아지게 되면 집값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을 걸어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 걸었을 때 일단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부작용. 가장 큰 부작용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죠. 여러분들이 건축업자예요. 시공사, 시행사예요. 이득을 제한을 건 거예요. 짓기 싫지. 그래서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계속 그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실 시공이 많아집니다. 당연하겠죠.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난 1,000원에 팔고 싶은데 자꾸 800원 나라니까 200원어치 자꾸 싼 재료를 쓸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부실 시공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단발성, 단기성으로만 생각하는 정책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이런 제도들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채권 입찰제도 마찬가지가 되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초과 이득을 환수하는 데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또 얘기가 나오죠. 하도 이제 막 집값이 난리를 치니까. 이런 길게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결국은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지금 집값 잡아도 결국 공급 모자라서 몇 년 뒤에 또 난리 나서 몇 년 동안 못 잡은 집값이 한 번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게 생겨나게 되면은 원래 납두게 되면 뭐 일단 일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꾹꾹 누른 거예요. 얘가 억지로. 그죠? 억지로 눌렀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갈 거를 이렇게밖에 못 가게 한 거예요. 가격을. 근데 어떻게 된다?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문제 생기죠? 나중에 어떻게 해? 풀리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맞나? 근데 당장 급하지. 그리고 또 자기 임기 내에서는 또 올렸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렇게 돼서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우리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응? 그런 부분이 있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땅값은 엄청 비싸고 분양가는 상한을 시키니 건축비에서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건축비에 대해서 아까 이거 똑같은 이거 연관되는 내용이죠. 1,500만 원짜리 건축비가 나왔어요. 평당. 잘 믿기지가 않거든요. 한 600이면 지을 수 있어요. 잘하면. 적당한 제품으로. 600이면 지을 수 있는데 1,500만 원 얼마나 고급이 썼길래 금발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얘네가 부풀리기를 한 거예요. 그죠? 부풀리기. 원가 연동제는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이 건축비에다가 땅값에다가 적정 이윤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나 원가 이만큼 들었다가는 이거 다 인정해 주잖아요. 실제로는 얼마야? 실제로는 1,0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1,500 들었어요 하게 되면 500만 원씩 얘가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부풀리기가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런 제도들이. 그죠? 누가 솔직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신도시 아파트가 언제 생겼죠? 1기 신도시가? 90년도부터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에는 어땠냐면 81년서부터 한 89년도까지 8, 9년 정도가 분양가 상한제로 꽉 막혀 있었던 시기였어요. 분양가 상한제로. 그래서 거의 뭐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7, 8년 전의 금액과 지금의 금액이 분양가가 똑같아요. 분양가 똑같아.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또 지역별로 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예전에도 서울이 제일 문제였죠. 집값 상승에. 서울이 134만 원 정도로 이걸 묶어놨어요. 분양가 상한제로. 이게 81년서부터 거의 한 89년까지 이 제도를 계속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다세대나 오피가
아파트보다 훨씬 비쌉니다. 당연하지. 얘는 자율이잖아. 얘는 200만 원 가고요. 얘는 뭐 220만 원, 뭐 거의 고급화된 건 300만 원 갈 때 얘는 계속 134만 원이에요. 환장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얘네들이 오피스텔이 아파트가 134니까 얘네가 134로 그 위아로 떨어지겠느냐? 아니에요. 결국 치고 가는 건 치고 나가는 거고 얘는 이 당첨받은 애는 뭐야? 슈퍼 로또가 되는 거지 또. 그죠? 그 다음에 서울이 134만 원이니까 저기 뭐 천안에 있는 아파트가 200만 원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는 상한제 제도가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마음대로 파는 거죠. 근데 상한제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엄청 줄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거기라도 사는 거예요. 폐단이 많죠. 이런 현상, 서울보다 다른 지역이 훨씬 더 비싼,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다세대가 훨씬 더 비싼 이런 비성장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제도가 이제 나중에 폐지는 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 상황을 교란시키는 그런 행위들에 불과하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런 것도 있죠. 신도시 아파트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노태우 정부가 88년서부터 92년까지죠. 92년. 이 정도까지 됩니다. 5년간 했었는데, 2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다 하죠. 근데 이게 보니까 수치가 다 틀려요. 근데 수치가 다 틀린데, 어쨌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목표가 200만이었는데 얘네가 몇만을 지었냐면은, 목표 달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대부분 잘 못하잖아요. 여기는 완전 초과 달성을 합니다. 270만 호 정도를 건설했어요. 네,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노태우 전에 누굽니까? 전두환, 50대. 그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5 대통령들에 대한 어떤 어떤 주택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전세가, 매매가 상승분을 보게 되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건 이제 노태우 때인데, 그러면 이때가 어떤 집값 상승이라든가 전세가 상승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른 저거에 비해서, 정권에 비해서. 잘 잡혔을 것 같죠? 아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신도시 때는 어땠을까요? 신도시 때도 올라갔어요? 91년, 92년, 요때는 좀 안정기 접어졌었는데 언제 올랐냐면은 88 올림픽 때서부터 90년도까지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갖고 5년 평균을 내게 되게 되면은 집값이 한 50% 상승, 전세가는 한 70%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정권보다 제일 많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노태우 정부가 가장 일을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부동산 같은 거는 조금 인과관계가 바로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공급 시차 같은 것들도 있고,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기 좀 시간도 좀 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초과 달성을 해서 잘한 부분은 수도권에다가 굉장히 많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가까운 것들을 공급을 해서 집값을 안정시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 전체 평균에서 오른 거는 88, 89, 90 때 워낙에 경기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호황인 걸 보니 어떡합니까? 그죠? 집값 오른다는데. 근데 그거를 그나마 이런 그걸로 인해서 좀 잡아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1기 신도시 때는, 전국적인 집값, 땅값, 그 다음에 서울의 집값, 땅값도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그 IMF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외에 그런 어떤 경제적 충격 외에, 일반적 경기 상황일 때 유일하게 안정기를 겪었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좀 안정화된 그런 시기를 가졌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신도시 발표는 당연히 80년대 중후반서부터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 세운 다음에 이제 공사 시작하고 입주를 이제 91년, 92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뭐냐면은 분양을 언제 했냐면 80년대 후반서부터 90년 이럴 때 했다는 얘기예요. 분양을. 그 다음에 입주를 2, 3년 뒤에 하는 거니까. 그러면 분양을 할 때 당시에도 우리가
다 알아요. 얼마 정도가 들어오는지 이미 발표했으니까. 몇만 평에 몇 가구 집어넣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할 때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합니다. 연평균 한 20% 올라요. 90년도인가 그때는. 연평균 20%, 전국 평균 20%면 어마어마한 거죠. 평균 20% 올랐다는 건 100% 넘은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분양할 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근데 불과 2년 뒤에 입주를 시작할 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최근에 동탄 2기 신도시 같은 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은 마트에 간 거 아시죠, 여러분? 2년 전에 프리미엄 엄청나게 붙었었습니다, 얘들도. 기본 5천, 저기 멀리 있는 산골짜기도 기본 5천부터 시작했어요. 웬만한 건 1억이고. 다시 제자리 환원된 거 많죠? 마이너스 비웃고. 똑같아. 그때도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입주 시기 되게 되면 이거 좀 난리가 난다. 12만 가구예요. 12만 가구 입주하는 게. 근데 우리가 분양할 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입주를 막상 한 게 아니고 뭐 굉장히 좋아지고 호재거리만 또 이렇게 막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되기만 해서 그냥 입주 때문에 팔게 되면 몇천 먹네? 막 이런 수요들만 왕창이에요. 다 매수자지, 다. 다 매수자. 다 매수자만 있잖아요. 다 매수자만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요. 근데 2년 뒤 입주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일단 전매자들 아니에요. 전매 목적이잖아요. 샀다가 팔릴 목적이 거주자가 아니거든요. 2년 뒤에는 입주할 때 2년 뒤에는 다 매도자로 바뀌어요. 100% 빠지는 거죠. 그죠? 근데 예전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1기 신도시 때도. 근데 지금도 똑같아. 네. 학습 효과가 없는 거죠, 이건. 아니면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몰랐겠지만. 그래서 대규모로 입주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1기 신도시 때는 분양할 때는 왕창 오르고 입주할 때는 빠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사태가 벌어졌다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보면은 몇 가지 적어볼게요. 우리 이 노태우 정부 때 88년서부터 92년까지예요. 요때 이제 허가 물량. 그 다음에 집값 상승.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 이걸 보니까 노태우 때고요. 그 다음에 93년서부터 97년 때 누구죠? 김영삼. 그 다음에 98년서부터 02년도까지 김대중 때고요. 그 다음에 03년서부터 07년? 이건 노무현 때죠. 얘는 허가가 272만 원 났었고요. 얘는 313만 원 났어요. 더 많죠? 그 다음에 얘는 234만 원 났고 얘는 254만 원을 했어요. 네. 뭐 판교라든가 이런 거 있었을 때고 김영삼 때는 신도시가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무지하게 졌죠. 그죠? 그래서 이때가 얼마가 상승했냐면 얘네가 48% 상승했습니다. 집값이. 그리고 전세가는 더 기가 막히죠. 70% 상승을 했었어요. 김영삼 때는 되게 놀랍습니다. 이때는 0.2%밖에 상승을 안 했대요. 조사 기간별로 좀 차이는 있다는 건 감안하십시오. 전세가는 19%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때는 16% 상승을 했고요. 상승했어요. IMF 맞고도. 그 이후에 워낙에 완화 정책을 잘 썼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얘는 35%. 전세가가 대신에 이제 좀 많이 올랐고, 노무현 때는 24% 상승을 했고, 집값은 5% 상승을 했어요. 또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죠? 집값은 실제로 24% 올랐고.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김영삼이 제일 잘한 거죠. 그죠? 네, 김영삼이 제일 잘한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효과냐면은,
노태우가 집을 다 지어놨잖아요. 그 안정이 좀 가는 거지, 몇 년간. 그죠? 예. 몇 년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값 안정기가 있었던 거고, 노태우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년대 내내 분양가 상한제에 걸어갖고 공급이 없었어요. 당연히 이제 완전 초토화된 거부터 시작한 양반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요렇게 지금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313만 호를 지은 거는 신도시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었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준농림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사실은 집을 지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주택 허가를 내줬어요, 이 당시에. 94년도인가? 94년도인가 해갖고 2000년도에 폐지됐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난개발의 대명사로 나타나는 게 이제 준농림지예요. 고양시나 김포나 특히 용인 같은데 보게 되면은 도대체 아파트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건데 다 지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다가 하나둘씩 지은 것들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되게 흉물스럽죠? 되게 흉물스럽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 특히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 사실 집값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서민들을 위해서는. 근데 전세가에 대한 안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가는 공급에 고스란히 비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은 사실 호황이든 불황이든 꾸준하게 지어야 된다고 봐요. 호황이든 불황이든. 그래야 전세가가 안정이 되고 전세가가 안정이 되게 되면 집값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왜냐면, 물론, 지역별로 좀 잘 나눠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세가 상승이 좀 중요하죠. 요즘 같아서는 이렇게까지 뛰는 시기는 이제 지났죠. 우리나라 자체가 안정이 됐으니까. 예전에 워낙에 좀 엉망이었지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전에, 희한하다. 옛날에 81년서부터 89년까지 아까 그 분양가 상한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하게 되면 이 공급이 안 늘어요. 공급이 줄죠? 네. 원래 필요한 수요보다 공급이 줄단 말이죠. 그러면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요? 기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응? 올라가죠. 공급이 줄면 수요보다 공급이 아니지. 결국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사람들 집도 없어서니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공급은 안 돼.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200만 원 가고 오피스텔 200만 원, 천안 200만 원 가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의 집값이 130만 원인데 134만 원도 저것도 국민주택 규모 초과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5만 원에 묶였어요. 105만 원에. 엄청 쌌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이렇게 오래 썼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난 사회가 난리가 났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솔직히 8년, 9년 동안 유지시킨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가만히 있겠습니까? 10년 전 금액으로 분양을 해라.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을 쓸 수 있었던 거는 생각보다는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격이 왜 치고 올라가지 못했을까? 봤더니 이 당시에 80년대 중후반서부터요. 우리 아시안 게임도 하고 그죠? 그다음 80년대 우리가 또 엄청난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시가 엄청 화랑이었습니다. 돈들이 다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여파를 덜 미쳤던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 삼저 호황이라고 하죠. 금리라든가 환율 같은 것들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안정적으로 낮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일할만 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개발도상국으로서 거의 세계 1, 2등을 다툴 정도로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에 증시가 호황이 되니까 그걸로 다 돈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시면은 전세가 상승률이 훨씬 크잖아요. 이 전부터 그랬는데 자, 항상 노무현 때 넘어가기 전부터 항상 전세가가 높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그 남는 차익으로 주식을 한 거예요. 네. 그만큼 호황이었다는 거죠. 원래 한 70만 명, 85년도에 70만 명 하다가 그 이듬해 140만 명, 그 다음에 350만 명 주식 하는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게 는 거죠. 네. 그렇게 늘어나면서 돈이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안정되는 거고, 집을 안 사잖아요. 집을 안 사니까 집은 안정돼. 근데 공급 무지하게 없지만 수요도 줄게 된 거죠. 경기 상황이. 집값은 안정되는데 대신 뭐가 올라? 전세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집 팔고 다 전세 사는데? 그죠? 집 팔고 다 전세 사잖아. 그리고 전세가 좀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공급을 안 하잖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전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당시에도 융자 조금 끼고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갭 투자 뭐 10%, 20%짜리들도 많았어요. 80, 90%까지 육박을 했다고요. 보통 저 당시에는 50을 안 넘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했죠. 당시에 주식하신 분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좋았다 나빴다 했었어요. 그때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시기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뭐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공급이 부족한데 정부 정책으로 어떻게 막아보겠다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는. 근데 그게 부작용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의 서울시장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투기자들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진 않죠. 투기 수요도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고, 하지만 정부 입장처럼 투기 수요만 잡아도 될 문제도 아니고요. 공급만 늘릴 문제가 아니라 양쪽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투기도 잡아내면서 공급도 병행해야 되는 방법을 써야지만 잡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항상 수요가 많은 수요 초과 상태다 보니까 맨날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지금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잡혔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두 가지죠. 이게 단발성으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잠깐 조정을 받고, 단기 조정 받고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대세 하락의 전조냐, 이게 지금 요즘 관건인 거잖아요. 저는 전자로 본다라는 거죠. 왜? 공급량 늘리지 않은 정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과거 데이터를 보니 잠깐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다시 오르더라.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공급이 문제인데 공급을 늘리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막으면 일시적으로 막혔다. 하지만 그게 오래 못 갔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대입하다 보면은 다시 이건 단기 조정을 받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공급을 제대로만 하게 되면은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100% 육박을 했으니까. 육박한 것도 있고, 오바된 것도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110에서 120% 정도까지는 보급을 하죠. 우리나라 지금 105%에서 110% 정도 얘기를 합니다. 예, 물론 서울은, 전국 평균이고 서울은 이거보다 낮지만. 그래서, 공급량 여기서 확 늘려주게 되면 집이 잡힐 수도 있는데, 과연 공급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느냐. 적재적소 적시에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또 짓게 되면 그건 또 헛소리 헛지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의미 없죠.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데 먼 데다가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동탄 신도시 만들거나 여러분 검단 신도시 만들거나 양주에다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서울 집값하고 영향을 미쳤습니까? 전혀 안 미쳤어요. 전혀. 오히려 그쪽 시장만 죽여놨죠. 서울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려면 서울에 근접해서 서울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수요가 떠나가게 되면은 수요 공급이 밸런스가 맞으면서 집값도 당연히 잡혀주게 되는 건데, 엄한 데다 갖다가 지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집값이 계속 9.13 대책 나오기 전에는 계속 정부 정책을 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공급 대책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렇지. 공급 대책 하나도 안 나오고 투기꾼들만 잡겠다고 하는데 그게 잡히냐고요. 근데 공급 대책을 내놓긴 내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어디에 내놓을지. 그죠? 어디다 내놓을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린벨트를 풀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서울시장이 또 이제 뭐 자기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 엇박자를 내게 되면서 여기에 공급을 못하게 되니까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비슷한 패턴의 반복입니다. 보니까 비슷한 패턴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집값은 움직이게 되는 건데 공급이 모자른 거는 뻔하고 더군다나 예전처럼 우리 유동자금들이 갈 데나 있냐 이거죠. 갈 데도 없어요 지금. 갈 데도 없고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유동자금이 쏠려있는데 공급도 안 해준다 그러면은 다시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정부 그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막아놓은 상태인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뭐 내년에는 분명히 거래량은 줄어들긴 하겠죠. 네.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매수자들은 지금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더 떨어지길 바라는 거고 매도자들은 지금 올라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면 다시 상승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8년짜리 장기임대주택 하신 분들은 8년 동안 어차피 못 팔고 그냥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장기로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뭐 3년 전에 구입했으면 더 좋았겠죠.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지금 잠깐이라도 조정을 받았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게 다시 단기 조정으로 끝나고 상승한다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시다면 단기 조정 받을 때 구입하시는 것도 그때 못 사서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구입하시면 괜찮은 거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어떤 가격 하락의 전조로 본다 그러면 못 사는 거고 그럼 안 사면 되는 거고 근데 선택의 문제죠. 개인 선택의 문제.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 공급량이 물론 되게 많아요. 올해부터 뭐 한 2, 3년까지는 되게 많거든요. 경기도 쪽도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그게 과연 서울시장하고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게 과연. 근데 멀리 있는 것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얼마까지? 1년 정도 보죠, 뭐. 상반기까지 이렇게 되고 이제 하반기 시장서부터 내년 가을 시장이 이제 보통 움직이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틀려지겠죠. 내년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 집 사실 분 없어요? 한 분? 지금 금액보다 좀 더 떨어져서 사시겠어요? 아니, 궁금해서. 매수자들의 심리는 어떤가 궁금해서. 왜냐면 지금 매수자들이 안 사는 이유는, 지금 금액에도 안 사는 이유는 더 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거거든요. 더 떨어질 거라는 믿음이. 이 정도. 매도자도 없어요. 네? 금매물. 매도자 없죠. 네,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심겨루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눈치 보기.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매도 매수가 눈치 보기를 하게 되면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매도자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기다리게 되거든. 난 10억에 팔고 싶어. 싫어, 나는 뭐 8억에 살 거야. 그래, 그럼 나는 그러면은 이번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9억까지 낮춰줄게. 라고 해요. 근데 얘는 언제 얼마부터 시작했어? 5억부터 시작한 거니까 이렇게 팔면 좋지만 이렇게 팔아도 억울할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가격이 뭐 요즘 계속 나오는 폭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 뭐 이제 나와가지고 폭락한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이때부터 폭락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얘기하든가, 그죠? 근데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매수자들은 8억 정도 선에서 8억 정도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안 되면 이 사람들도 걷어들여요. 아니면 이 정도 금액에서 사는 사람이 나타나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죠. 어쩌다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래 안 돼요. 그러면은 에라, 그 밑에는 안 팔아.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아주 급한 사람들 한둘은 거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갭이 생기니까 거래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1년 정도가 지났어. 사실은 초조한 건 매수자가 더 초조합니다. 길게 가게 되면은. 매도자들은 느긋해요. 급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급할 게. 그리고 만약에 뭐 종부세 같은 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장기보유랜다. 주택임대사업자 내면 그만인 거고. 내면은 종부세니 뭐 재산세 부분이야 뭐 감면이지만 종부세 안 내고
하는 거죠, 뭐. 보유하는 기간에 종부세만 안 내면 끝나는 거지, 뭐. 서울에 있는 집은 장기적으로 지금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무주택자분들이나 떨어진다고 맨날 주장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팔아줄 텐데 집이 있는 분들은 상담을 해보게 되면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럼 처음부터 안 샀지. 산 사람들은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금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매수자라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무주택이 더 많겠죠. 무주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거의 80% 정도가 향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잖아요. 무주택자들은. 왜냐하면 좀 억울한 것도 있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 믿게 된 거거든요. 근데 유주택자들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보니까 부동산은 사두면 돈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떨어질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50대 50이면 물량이 많이 쏟아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90% 정도는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파냐예요. 사실상 거의 100이라고 봐도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상담하게 돼 서울에 집 갖고 있는 상담에서 앞으로 떨어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이 한둘이에요. 100이 한둘. 예, 원체 걱정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성향상. 그런 분이라 그런 걱정하지 집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한다니까. 또 1, 2년 이렇게 가겠죠. 뭐 갖고 가죠. 그건 거예요. 근데 매수자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난리 났다. 이제 여기다 대고 이제 이래 난리 났다. 이제 폭탄 맞고 이제 한번 쓰러져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저주를 뿌리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집을 좀 사기가 힘든 거죠. 얘도 50대 50이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좀 어느 정도 잠깐 떨어지면 살 텐데 얘네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 왕창 떨어질 건데 10억에 왜 사냐? 8억 적어도 7억까지 내려올 때까지 안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거래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쭉 봐보세요. 그럼 집값이 결국은 올랐나 떨어졌나? 중간에 조정받을 때 당연히 있죠. 뭐 계속 이렇게 오르는 상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올라갔다 떨어지든 멈췄다 떨어지든 이렇게 가서 결국적으로는 비싸게 사도 금매로 팔아도 상승하는 것이 이제 기본 이치 아닙니까? 모든 상품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매도자의 우익이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드렸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당연히 매도자가 우위가 되는 겁니다.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SNS 온라인상에서도 카페를 보던 뭐 유튜브를 보던 뭘 보시더라도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지는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어떤 그 커뮤니티들은 다 집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진짜로. 집이 없으니까 떨어져야지만 된다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반드시 떨어진다라고 이 어떤 논리가 아니라 그냥 그런 믿음이에요. 어떤 그 확고한 어떤 종교처럼 떨어져야만 해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과정의 논리를 맞춰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에다가 이치를 또 맞추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과는 계속 올랐잖아. 결과는 계속 올랐고 지금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것들은 뭐 공급 과잉이다, 뭐 금리 인상이다, 대출 규제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공급이 없는 걸 어떡하냐고. 그렇잖아요. 응? 경제 불안? 경제 불황? 한국 경제 불안. 우리 한국 경제? 한국 경제는 지금 뭐 좋지 않죠. 근데 뭐 한국 경제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세계적으로 경기는 굉장히 안 좋고요. 여러분들 또 경기가 또 좋다고 얘기한 해가 있었습니까? 맨날 안 좋다 그러지. 맨날 안 좋아요. 근데 건축 경기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가뜩이나 경국 경제 안 좋은데 이거 건축 경기까지 무너뜨릴까 정부가? 아니에요. 힘들어지게 되면 다시 부양이야. 정부의 목적은요. 부동산 가격의 하향 조정이 아니에요. 안정화지.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키는 정부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흔들려 버리는데.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급등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물가와 연동해서 상승하자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올랐으니까 떨어뜨리자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 당연히 포함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다시 부양시킨다니까요, 정부가? 그럼 왜 모르죠? 당연히 부양시키죠. 그러니까 뭐 어떤 악재가 올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또 정책으로 막아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부동산은 그러니까 뭐 급등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공부해서 찾아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이라는 어떤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부동산 상품은 대단히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거예요. 떨어지기가 힘든, 구조적으로. 물리적인 형태로 봤을 때 공급보다 수요가 항상 초과되는 것들이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당연히 보호를 해주고 막아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서울의 부동산 안전하고 믿고 있는 마당인데, 사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건 경제 공황 상태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주식 갖고 있으면 그럼 안전할까요? 금이나 현금만 갖고 있으신 분들만 안전한 거야, 그때는. 뭘 갖고 있어도 안 돼, 어차피 그때는. 그죠? 그러면 그런 사태가 올까봐 금하고 현금만 갖고 계실 거냐고.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안 오면 똥값 되는 게 현금하고 금이에요. 그죠? 현금 갖고 있으면 실질 인플레이션 따지게 되면 또 돈 손해보는 거잖아요. 금값도 똥값이고, 안정기 때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부동산이라는 상품, 또 이제 뭐, 더 한정 짓게 되면 서울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기회가 온다 그러면 매수해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죠. 더 좋은 시기가 있었지만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기회가 된다면 구입해도 된다라는 거죠. 조정기를 거쳤다가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기에 대해서 뭐 반론 같은 게 있으세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보유하고 있는 그 재산세를 많이 잡고 이렇게 올리면은 네. 영향이 좀 있지 않겠어요? 재산세 같은 거. 재산세는 사실은요, 저는 많이 못 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생각이지만, 재산세는 특정한 부자들만 내는 세금입니까? 아니면은 전 국민이 다 내는 세금입니까? 재산이 있는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이죠. 그죠? 그러면 봐봐요. 재산세를 10% 상승시켰어. 일반 서민 10만 원 올라가. 예를 들면 이건희 씨 같은 경우는 10억이 올라가. 그죠?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얘가 더 힘들어요. 10만 원 엄청 진짜 힘들게 사시는 분들, 전 재개발적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정말 만 원이 뭡니까? 1,000원, 2,000원도 아끼려고 막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저 솔직히 옛날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되게 힘들게 살았을 시절에는 2,000원 한번 잊어봐갖고 밤새도록 동네를 뒤진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예. 네. 뭘 사봤는데 분명히 넣은 것 같은데 없어져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막 다 뒤졌던 기억이 나요. 끝내 못 찾았지만. 그래서 재산세를 올리는 거는 분명히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못 올려요. 많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재산세를 안 건들고 종부세를 건드는 거예요. 종부세는 우린 안 내거든. 얘네들만 내거든. 그래서 이 정책 방향은 종부세를 건드려서 상승시키는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정책의 효과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10억마저도 끄떡 없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부자들한테 1,000만 원 더 내라, 2,000만 원 더 내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1,000만 원 더 내는 수준이게 되면은 한 30억에서 50억 정도의 시가를 갖고 있는, 부동산 시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년에 1,000만 원, 뭐 한 달에 90만 원 더 내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걷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잘하는 거야. 그걸 받아갖고 어떤 국민주택 재원으로 쓴다든가 이런 거의 정도의 목적이면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1,000만 원 무서워갖고 금매로 30억짜리 주택을 뭐 6, 7억에 팔아라라고 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냐, 그거는 안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물량이 나와줘야지만,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야 가격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다며,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도자들이 공급 매도로 풀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정책을 쓴 거란 말이에요. 방향은 맞는데 그 실효성이 과연 먹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심리로서는 야 1,000만 원 내지 뭐예요. 10년 동안 해봐야 1억인데. 야 1년에 1억씩 올라가는데 10년에 1억 낸다고 무서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종부세에 대해서는 1%도 안 돼요. 네? 국민의 1%도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 세금인데 부자들은 또 부자니까 그게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가격이 잡힐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솔직히. 그죠? 뭐 지켜봐야겠죠. 내년에 이제 올해 종부세 인상되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반영이 될 건데 내년에 이제 종부세가 나오는 거를 보고 이제 한번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나가 나타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닥.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기존에 샀던 사람들이 추가로 매물을 출하시키진 않아요, 시장에. 방금 같은 이유로. 다만 추가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사람을 막는 데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잖아요. 지금 내가 산 거를 싸게 팔긴 싫어. 그래서 정말 짜증나네. 한 1년에 1,000만 원 더 내야 되네. 이거는 짜증나지만 그렇다고 내 걸 팔진 않아요. 하지만 1년에 1,000만 원 더 내는 거 감안하서라도 하나 더 사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 매수는 굉장히 잘 끊어줬어요. 이 대책이. 그거는 부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9.13 대책 같은 경우에는 나온 게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종부세는 합산이 됩니다. 그죠? 9.13 대책 이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이 돼요. 그 전에는 100주택이 있어도 주택임대사업자 내게 되면 종부세 하나도 안 나와요. 시가가 1조라도 상관없어. 시가가 1조라도 상관없이 합산 배제가 되기 때문에 합산 배제가 되죠. 9.13 대책 전에 했던 것도 주택임대사업자 내면. 근데 이후에 구입했던 것들은 이거랑 관계없이 종부세에 합산되잖아요. 합산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당연히 구입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죠? 네. 아니 매입은 그 전에 했는데 사모님 갖고 계신 거는 네. 등록은 9.13 이후에 했으면 괜찮아요. 합산 안 된다고요? 네. 갖고 계신 게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거 당연히 되고요. 합산만 배제한다는 거지 종부세를 안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시가 6억 넘으면 내야 되는 거고 무조건.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갭 투자하는 것들, 기준시가 낮은 것들은 합산 배제한 것들은 무지하게 많이 사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빌라를 300채 샀다는 등 뭐 400채 샀다는 등 뭐 책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이 세금 종부세 하나도 안 냈다고요.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 사는 것들은 많이 모으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를 6채 갖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가 되니 추가로 매입하는 건 부담스럽죠. 그죠? 이미 산 거는 몰랐을 때 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세금 왕창 나갈 거 알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한 다주택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멈췄다라는 거죠. 추가 구입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주택이 뭐 한두 주택 있거나 해서 내가 이거를 구입하더라도 주입해서 합산이 되더라도 종부세가 안 나오는 범위 정도까지는 이제 구입하는 사람들은 남았지만 많이 구입했던 사람들이 추가 매수 내지는 부자들이 추가 매수는 막았다라는 거죠. 이 정책이.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전에 분양권 가지고 있는 거는 하게 나을까요? 어제 방송을 보니까 네. 신규 주택은 세액을 못 올리니까 안 내는 쪽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신축주택 같은 것들, 첫 입주하는 것들 전세가 당연히 낮잖아요. 낮은 상태에서 5% 제한이 걸려버리게 되면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주하는 만약에 내년에 뭐 3월, 5월 막 이렇게 입주하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게 전에 계약을 한 거라서 12월 달까지는 전에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낼 수는 있는데 그걸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 이거 했는데요.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죠? 예. 양도세 감면을 받아요. 얼마를 감면받아요?
100%? 100% 받아요. 10년 준공공.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분석을 해드린 게 있어요. 요즘 유튜브 다 보시죠? 저희 채널 거 다 보시죠? 이수공 부동산 연구소 이수공 소장 치시면은 이수공 소장 치시면 나와요. 지난주 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2시간짜리로 강의했거든요. 뭐냐면 제가 법조문을 해석할 때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만 하면 돼요. 계약만. 계약만 하고 이게 2020년이 됐건 21년이 됐건 입주를 2020년 뭐 10월에 했다. 그럼 이때 가서 등록해도요. 이거 다 받아요. 그때 가서 해도 돼요? 그때 가서 해도 된다니까. 취득에 대한 기준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 해석이라고요. 예. 왜냐면 지금 공무원, 뭐, 세무사, 다 해도 다 말이 틀려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왜냐면, 계약한 것까지도 이제 취득으로 보는 거고, 계약하는 것까지 인정을 받는 거고,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등록만 하게 되면 인정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걸 안 해주게 되면 분양권자는 되게 억울해요. 그죠? 작년에, 재작년에 분양받았는데 입주가 막 19년 6월이야. 그럼 6개월 차이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아.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활성화 시키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약만 요 전에 해놓고 잔금을, 뭐 지금 해도 상관없고요. 지금에 상관없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신다고 마음 먹었으면은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일단 해놓는 게 낫죠. 네. 하는 게 나을지 안 하는 게 나을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도 된다 이거예요. 네. 그때가 네. 생각해도 된다. 네. 뭐 19년도, 20년도 가서 그때 분위기 봐서 해도 충분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제 해석상으로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100% 감면인데 여기 농특세 20% 붙잖아요. 그럼 80% 감면 받는 거잖아. 80% 감면.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100% 감면 제도는요. 여러분들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랑 중복 적용이 안 돼요.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양특공제 못 받는. 그러니까 계산은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유리하긴 하겠지. 그래도 제가 볼 땐 이게 유리하긴 한데 8년이고 10년짜리고 그래서 이제 이건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요걸로 했어요. 네. 언제 팔지 모르잖아. 봐봐요. 이 양도세 감면이라는 제도는 여러분 예전에 5년 양도세 감면 제도 같은 거 많았죠. 김대중 정부 때. 그때 그러면은 뭐 99년 1월에 구입을 했어. 신축주택을, 미분양주택을. 그러면은 5년 갖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 면제였거든요. 100% 면제 그때도. 근데 이거를 10년 뒤에 09년도 1월에 팔았어요. 이때 3억에 샀어. 10억 됐어. 그럼 7억 올랐는데 이거 면제예요? 아니야. 5년간만 면제, 5년간만. 그러면 04년도 1월까지는 면제고 그 이후에 5년 오른 거는 과세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오르는 것까지는 빼주나요? 5년간 오른 건 빼주죠. 빼주고 나머지 오른 거에. 얘도 마찬가지지. 10년간 오른 건 빼주고 그 다음부터는 과세예요. 15년 뒤에 팔겠다. 근데 장특공은 어때요?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무조건 올라간 거에 70%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길게 갖고 팔면 얘가 더 유리한 거죠. 저는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걸로 가는 거고. 후기 지역은 저기잖아요. 10년 가면은 못 받잖아요. 뭐 아니요? 다 받아요? 아니 지금 네. 다 받습니다. 네. 10년 10년 임대. 후기 지역 서울에 있는 대부분 후기 지역이나 저기 10년 그 못 받는 아니요, 받아요. 네. 다 받아요. 다 받습니다. 지역 구분 없어요. 크기하고 가격에 관계없이 아니요. 가격 85제곱미터 미만이고 이번에 9.13 대책 이후에 구입한 것들은 공시가 6억 이하. 예. 근데 혹시나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면은 평수가 늘어나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록 시점. 등록 시점.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네. 등록 시점만 맞으면. 10년, 5년은 그대로고 5년 아니 무조건 등록 시점에만 되면 된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 네. 등록 시점 기준인 거죠.
동시에 두 주택을 10년 전에 샀는데요. 하나는 5억 오르고 하나는 3억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3억 된 거를 먼저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네. 이것도 그 다음에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거 뒤에 거는 바로 팔아도 돼요. 그럼 예, 예. 다음날 팔아도 상관없어요. 뒤에 거는 비과세. 비과세고요. 예, 예. 한 달에 팔아도 되고 예, 동시에 팔아 날짜만 다른 된다 이거죠. 예. 그게 지금 3시간 뒤에 팔아도 돼요. 예. 네? 3시간 뒤에 팔아도 된다고. 등기상만 이게 먼저 팔았다는 것만 되면, 예, 무조건 나중에 파는 거에서 네. 그 양도 시점 기준 주택이 몇 개냐. 양도 시점 기준. 일주일 전에 팔던, 뭐 이틀 전에 팔던,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1주택이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받는 거죠.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파는 시점에 2가구면 2가구 2주택 10년이 되는 겁니까? 10년 그럼요. 있으면? 그럼요. 두 개를 쭉 가지고 9년 동안 가지고 왔다가 네. 1년 전에 집 하나 팔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집을 1년 후에 팔 때 네. 그게 그러면 저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받을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1주택 남았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이제 고가주택만이겠죠. 그죠? 원래 1가구 주택은 비과세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의미가 없는데, 네, 이제 먼저 한 건 당연히 내야죠. 당연히 네. 2주택이니까. 한 10년 살았는데 네. 혜택은 없고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은 30%까지 받는 거고, 네. 지금 조정대상 지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도 사라졌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중과세, 일반과세에다가 10% 플러스 시켜서, 예, 장기보유 없이 계산해갖고 내는 거죠. 적게 오른 것부터 하는 게 당연히 맞죠. 예, 많이 오른 건 당연히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많이 오른 건 최대한 늦게 팔아야겠죠. 이게 세법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간격은 필요 없고 간격은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잘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재산에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장터권으로 간다 이거죠? 장터권으로 가죠. 그래서 앞자가 안 가고. 저는 10년 뒤에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더 가져가신다는 얘기죠? 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10년 뒤에 파신다고 하시면 10년짜리가 유리하고요, 당연히. 그죠? 10년짜리가 당연히 유리해요. 계산해보면. 근데 중간에 팔 수도 있고, 이제 모르잖아. 중간에 팔 수도 없고, 또 음해기간은 채워야 되니까. 이제 10년 뒤의 일을 사실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0년 뒤에 난 반드시 팔겠다. 그러면은 70% 장특권보다는 100% 감면이 유리합니다. 예, 100% 감면이 유리해요. 계산상으로. 그러면은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 감면은 취득하고 3개월 이내. 그럼. 예, 기존 것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하도 이제 벌써 지금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한 게 10개인가 11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내용을. 네, 그러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레임덕 현상 같은 거 나면은 이 법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레임덕 나온다고 이 법이 없어질까? 왜냐하면 다음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때 했던 게 이명박. 이명박 때 다 없앤 거 아니에요? 이게?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네. 근데 같은 당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 정권이 누가 되느냐가 문제죠. 쑥밭이 되는데 건축 경기를 살려야 건축 경기가 쑥밭이 되게 되면 현 정부라도 정부가 무너지잖아. 그렇죠. 현 정부라도 당연히 살릴 거고요. 근데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그거는 우리 예측범위죠. 지금은 예측범위 바뀌죠. 네. 그냥 뭔가 이제 부양책을 세우긴 세우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정부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당연히 지금 이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올라가면은 규제책을 내놓는 게 맞았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했잖아요.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했고 금리는 오를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확 약발이 먹히면서 시장이 거기다 경기가 악화되고 대출은 규제하고 정부의 그 세제법도 강화되고 경기는 안 좋다고 하고 이런 게 겹쳐갖고 이게 좀 장기화가 되게 되면은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그때는 정권이 누가 되든 부양책으로 돌아선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대통령이 경제장관 회의를 한 번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그 조금 다른 쪽에 좀 신경이 쓰이고 계시죠. 네. 북한과 이런. 네.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네. 대책도 한 번도 안 하고 네, 장관들한테 좀 맡겨놓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대기업 때려잡기로 그냥 막 그 주다 네. 바이오 뭐, 네. 저는 뭐 촬영 중에는 어떤 그 정치적 언급은 하지 않는 걸로. 요즘에 하도 이게 좀 심각해서. 네. 맞아요.